시청자 여러분, 밤사이에 잘 쉬셨을까요? 최강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번 주죠. 출근길이 굉장히 추웠었는데 뉴욕 증시도 오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 다우지수가 약 1%, 나스닥이 2%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이 휴장 동안에 일어났었던 각종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 또 일본발 채권 쇼크까지 전방위적으로 불어닥치고 있는 오늘 뉴욕 증시입니다. 잠시 후에 현재 시장 상황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 여기에 또 일본이 2월 8일 조기 총선을 공식화했죠. 이 때문에 현재 국채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전방위적인 약세 보이고 있는 미국 뉴욕 증시입니다. 다우지수가 1.82%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도 2.53%, 오늘 기술주들 중심으로 굉장히 차익 실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S&P 500 역시 약 2%대 상당히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현재 시장 상황, 자금 흐름, 히트맵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오늘은 빅테크주를 중심으로 하락불, 빨간불이 강하게 켜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구글이 약 2.63%, 메타도 2.7%, 아마존이 3%, 애플과 테슬라가 각각 4% 급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 역시 4%, 반도체단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 반도체단에서 유일하게 좀 파란불을 강하게 켜고 있는 게 바로 인텔인데 지금 이 시각 3%가량 상승하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주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아침에 이 장마감 직후에 실적 발표 예정인 인텔, 밤사이에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HSBC와 또 시포트 글로벌에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나왔는데요.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 서버 수요에 대한 이런 급격한 상승이 다시 한번 긍정적인 이 실적 발표를 이끌 것이다. 이런 투자 의견 전망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는 오늘 그나마 다시 한번 좀 방어를 해내고 있는 것이 이 경기 방어주들 뿐입니다. 밤사이에 이 고용지표가 나름 견조하게 나왔는데 이 때문에 이 고용지표 덕분에 다시 한번 방어주들만이 현재 말 그대로 경기를 방어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과연 밤사이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지 세 가지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제가 어제 정리해드렸던 브리핑 내용과 크게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밤사이에 프랑스와의 이 공개적인 설전에 나섰는데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뒷장 통해서 자세하게 보시죠. 우선은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8개국, 그린란드에 파병한 8개 국가에 대해서 2월 1일부터 15%의 관세, 그리고 오는 6월부터는 거의 25%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었죠. 또 거기에 대해서 유럽은 930억 유로 규모,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 136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보복 관세를 천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춤하기는커녕 밤사이에 또다시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 바로 이 마크롱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주로 내용이 그린란드에서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이해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전문을 공개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에 참여를 거절했다는 소식을 동시에 밝혔습니다.
사실 이 평화위원회에는요, 현재 러시아 푸틴 대통령 또 벨라루스 대통령과 같이 각종 이 독재 지도자들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함께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를 비판하면서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의 관세를 추가로 물릴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섬뜩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유럽도 가만히 있지가 않습니다. 밤사이에는요, 이 그린란드 핵심의 주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덴마크 측 연기금에서 미국채 현재 보유하고 있는 1억 달러 규모의 전량을 이번 달 말까지 매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미국이 더 이상 양질의 신용국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재정 적자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는 불안정한 국가라면서 현재 셀 아메리카 우려를 재점화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재정 적자 이슈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현재와 같이 셀 아메리카, 미국의 달러라든지 채권이나 주식 같은 자산들을 팔아치움으로써 그 가치가 급락하게 되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죠.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셀 아메리카에 대한 우려가 이번 주 들어서 부각되고 있죠. 크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강력한 매도 속에서 급등하고 있고요. 당연히 달러,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안전자산으로 현재 평가받고 있는 금과 은 가격은 밤사이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이 빅스 공포지수라고도 불리죠. 변동성 지수가 20을 돌파하면서 작년 11월 이후로 시장의 가장 불안감이 감도는 시기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일본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죠. 밤사이에는요, 일본의 40년물 국채금리, 이 초장기 국채금리가 4%를 돌파하면서 2007년 발행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자세히 만나보시죠. 우선 현재 보고 계신 게 일본의 초장기 국채 금리입니다. 보시다시피 2007년 발행 직후로 이만큼 강세를 보인 적이 없었는데 벌써 4.2%를 큰 폭으로 돌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어제 브리핑에서도 다뤘었던 이야기인데, 일본이 그동안 이 2월 8일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는 말만 있었는데 이게 바로 그저께 공식화가 됐습니다. 이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는 의미는요, 일본의 다카이치 총재, 자민당이 조금 더 조기 총선을 통해서 입지를 넓힐 수가 있고, 이 때문에 다카이치 트레이드라고 하는 일본 특유의 이 재정 부양 정책이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건 다른 말로 하자면 말 그대로 일본 역시 재정 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겠죠. 거기에다가 자세한 내용을 또 들여다보자면요. 밤사이에 또 다카이치 총재가 식료품 소비세를 2년간 0%로 감세하는 그런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당연히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수가 그만큼 덜 거치는 거니까 좋은 일이겠지만 전 세계 국채 시장으로 봤을 때에는 일본의 국채 금리가 그만큼 위협을 받고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동반 강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슈죠.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20년물 국채 입찰 역시나 부진했습니다. 재정 적자 위기가 커지고 있는 국가의 국채를 누가 사고 싶어 할까요? 이 때문에 상당히 입찰이 부진했고요. 또 거기에 밤사이에 일본 재무상이 식품세 감세하는 것에 있어서 5조 원의 현재 세수가 덜 거치게 됩니다. 이게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런 발언을 남겼는데,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대체 어디에서 이런 재원을 끌어오겠다는 건지 시장의 의문점이 더욱더 늘어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국채 시장이 폭락한 것이고요. 일본의 국채가 폭락하니 미국채 역시나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밤사이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28%, 어느덧 4.3%를 향해 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지난 9월 이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국채가 상승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자 비용도 늘게 되고, 이자 비용을 가장 지금 크게 부담하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맞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겠죠. 이 때문에 현재 빅테크 기업들 뉴욕 증시에서 큰 폭으로 하락 중입니다.
종전의 이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이런 시장 분위기를 좀 읽지 못한 것일까요? 이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다시 한번 시장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을 만한 발언 두 가지를 남겼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자, 우선 밤사이에 CNBC와의 인터뷰 발언 중에서 파월 의장의 행보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이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쿠기사를 해임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1월 21일 현재 시각으로 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파월 의장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연히 이 파월 의장에 앞서서 트럼프로부터 해임 경고를 받은 쿠기사를 무언으로 지지하겠다는 의미겠죠. 여기에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참석 계획이 실수라고 하면서 파월 체제의 연준이 상당히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한번 연준의 중립성을 뒤흔드는 그런 발언이죠. 또 거기에 지난 금융주들의 급락을 이끌었었던 내용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10% 금리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밝히게 되면서 오늘 금융주들마저도 급락하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밤사이의 특징주들은 어떤 이슈를 몰고 왔을지 정보경 앵커와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M7 종목을 비롯한 주요 기술주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 엔비디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련 관세 위협 발언 이후에 글로벌 무역 긴장이 다시 부각됐죠.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른바 셀 아메리카 흐름 속에서 시장은 AI 대표주인 엔비디아의 비중을 줄이면서 위험 회피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대외 변수에 대한 경계심이 주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보실 종목은 애플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약세에서 기술주 전반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 대외 불확실성이 애플의 주가에도 직접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골드만삭스가 단기적인 비용 압박과 함께 서비스 부문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음 종목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역시 매도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앤디 제시 최고 경영자는 관세 영향으로 일부 상품 가격이 이미 오르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는데요. 올해 초에 쌓아뒀던 재고 완충분이 소진되면서 판매 업체들이 높아진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 현실화 우려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종목의 주가 흐름 어땠는지도 확인을 해보시죠. 엔비디아가 낙폭을 키워가면서 4% 넘게 강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면요. 애플인데요. 낙폭을 크게 키우면서 3.45% 하락으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오늘 약세 흐름 계속적으로 가져갔고요. 막판에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3.4%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 테슬라입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시장에서 모델 Y가 6만 5천여 대 판매되면서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개별 실적은 긍정적이었지만 거시 불안과 무역 전쟁 우려가 부각되면서 이러한 호재가 주가에 반영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외 변수에 대한 경계심 강해지면서 테슬라 역시 시장 매도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음 종목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최근 분기 실적에서 애저 클라우드 성장률과 향후 가이던스가 높아진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투심을 누르는 모습인데요. 애저는 전년 대비 39% 성장했고 상업용 수주가 111% 급증했지만 단기적인 데이터 센터 수용 능력 제약과 매출 인식 지연 이슈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기술주 중에서 브로드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부담과 함께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엔비디아와 함께 AI 컴퓨팅 생태계 내에서 최선호주로 브로드컴을 재확인했는데요. 지속적인 AI 설비 투자와 네트워크 기술 확산의 수혜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글의 TPU V7이 엔비디아 솔루션과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AI 관련 기대감이 일부 희석돼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세 종목의 주가 흐름도 연이어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도 오늘 흐름은 계속 약세로 가져갔고요. 4% 넘게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의 주가 흐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낙폭이 그나마 조금 작은 모습입니다. 1.16% 하락하면서 마찬가지로 약세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브로드컴도 5% 넘게 많이 내렸습니다. 5.43%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이슈 있는 종목들 특징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익스펜드 에너지입니다. 천연가스 생산 업체인데요. 미국 전역을 강타한 혹한으로 난방 수요가 급증할 거란 전망이 확산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2월물 천연가스 가격은 하루 만에 24% 넘게 치솟으면서 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 북극 한기가 동부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단기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익스펜드 에너지 주가에 강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P&G입니다. 뉴욕 증시 전반이 급락하는 가운데 P&G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과 안정적인 배당 매력이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135년 연속 배당 지급, 69년 연속 배당 인상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CNBC의 유명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가 변동성 장세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종목으로 이 P&G를 언급하면서 주가의 상승 동력이 된 모습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3M인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크게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4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이 1.83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매출도 61억 달러로 전망을 상회했지만요. 투자자의 반응은 냉담했는데요. 2026년 주당 순이익 가이던스를 8.5에서 8.7달러로 제시하면서 컨센서스 하단을 밑돌았습니다. 또 관세 부담과 PFAS 제거 비용, 소비 수요 둔화 우려가 함께 제기됐습니다. 단기 비용 압박과 보수적인 전망이 부각되면서 실적 호조에도 주가는 하락 압력을 받은 모습입니다. 네,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익스펜드 에너지가 오늘 4.88% 강하게 올라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네, P&G도 오늘 1.66%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 종목 3M도 확인을 해보시면요. 3M이 7% 가까이 내리면서 6.98%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매크로 종목과 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국제유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매크로 지표 흐름입니다. 국제유가는 1.83% 상승하면서 배럴당 60달러 선을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이 주말 사이 또 휴장 사이에 그린란드발 이슈가 봉합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었죠. 또 밤사이에는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이 그린란드 총리가 미국의 침공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면서 대피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원유 공급 우려감이 커지면서 국제유가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하방 압력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셀 아메리카가 진행이 되면서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문제는 현재 원화와 마찬가지로 동반 움직임을 보이는 엔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원달러 환율 6원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서 1,480원 선을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물론 달러가 급락했지만 일본의 이 재정 우려 확대 우려감 때문에 다시 한번 엔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달러보다는 이 엔화 약세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원화의 모습입니다. 6원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아시아 통화들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3.89% 거의 4% 가까이 급락하면서 하루 만에 이 9만 달러 선을 내주고 말았는데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고 있고요. 또 셀 아메리카 기조가 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 이유로 금 가격은 오히려 3.71% 상승하면서 4,760달러 선 온스당 기준으로 돌파했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셀 아메리카 현상이 짙어질 때마다 금과 은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 셀 아메리카 말 그대로 미국의 주식과 채권 그리고 달러를 마구 팔아내는 행위입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면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죠. 미국채와 달러 그리고 미국 주식을 모두 판다면 거기에 따른 다음 안전자산 대피처는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금과 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약간은 엇갈리는 모습 보이는 듯합니다만 미국채 10년물이 6bp 가까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죠. 또 밤사이에 미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미국채 장기채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미국채 자산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떨어졌고요. 이게 장기물 중심의 현재 국채금리 상승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셀 아메리카 기조가 강하게 두드러지는 하루였는데 그렇다면 과연 지수들은 어떤 움직임으로 마무리를 지었을지 종가 기준 지수 상황 보시죠. 다우지수가 1.76% 하락했고요. 이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당연히 이자 비용이 올라가고 빅테크주들은 하향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나스닥이 2.39%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 역시 2% 가까이 하락하면서 밤사이에 그린란드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일본 국채 금리의 쇼크를 동시에 받아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밤사이 상황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 상무장관이 유럽연합을 향해 관세 전면전을 경고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릭 장관은 다보스 포럼에서 EU가 보복에 나설 경우 관세 맞불 국면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발한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 갈등이 배경입니다. 미국은 다음 달부터 10%, 6월부터는 최대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EU는 이른바 무역 바주카프로 불리는 보복 조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과거 미 EU 무역 분쟁 사례를 언급하며 결국 타협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는 소란은 있겠지만 합리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올해 1분기 미국 성장률이 5%를 웃돌 것이라며 금리를 낮춘다면 성장률 6%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연준을 향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도 공개 압박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미 EU 무역 갈등과 통화정책 발언이 동시에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장기 국채 금리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글로벌 채권 시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40년물 국채 금리는 4.21%까지 오르면서 2007년 출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하루 만에 10베이시스 포인트 넘게 올라 2.38%로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인데요. 20년물 역시 22베이시스 포인트 급등하며 3.47%까지 치솟았습니다. 식품 소비세 인하 공약과 조기 총선 추진이 겹치면서 재정 악화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초장기물 수급 불균형에 재정 부담까지 더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른바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재현되면서 일본의 국채 약세, 엔화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일본은 미국 국채 최대 해외 보유국으로 자금 이동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일본 금리 상승은 미국 국채 매도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28%대로 올라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 장기 국채 금리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일본발 금리 충격이 일시적 변동성인지 구조적 전환 신호인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HD 현대와 수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팔란티어가 한국 중공업 시장에서 사업을 본격 확대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계약 규모는 수년에 걸쳐 수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기간 중 서명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2021년부터 이어온 협력 관계를 전사적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HD현대는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선박 제조 속도를 약 30% 끌어올렸다고 밝혔는데요. 조선, 상선, 해군 함정, 무인 수상선까지 적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팔란티어의 플랫폼은 자재, 재무, 기계 데이터를 통합해 자동화와 AI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알렉스 카프 CEO는 한국을 가장 혁신적이고 흥미로운 시장 중에 하나라고 평가했는데요.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매우 낙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팔란티어는 해외 확장보다 선택적 글로벌 영업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매출은 전체의 75%를 차지하면서 전년 대비 77% 성장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로스 인수 구조를 전액 현금 지급으로 전격 변경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워너브로스 영화 스튜디오와 HBO 맥스를 주당 27.75달러 전액 현금으로 인수할 계획입니다. 당초 지난해 12월에는 현금과 주식을 혼합한 720억 달러 규모 인수가 논의됐는데요. 하지만 인수 구조를 전액 현금으로 바꾸면서 거래 속도를 높였습니다. 배경에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둘러싼 인수 경쟁이 있습니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의 적대적 인수 압박이 커진 상황인데요. 전액 현금 제한으로 워너브로스 주주들의 승인 투표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봄이나 초여름으로 예상됐던 일정이 조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워너브로스 이사회는 수정된 인수안을 만장일치로 수락했고 이미 주주 승인을 요청하는 예비 위임장 설명서도 제출됐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콘텐츠와 플랫폼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인데요. 시장은 스트리밍 업계 구조 재편의 분기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 알아봤고요. 신일섭 위원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시죠. 네,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 상무장관이 유럽연합을 향해서 관세 전면전을 경고했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참 이게 실제 압박용 카드인지 아니면 진짜로 좀 실행될 것 같은지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앵커님 그 오락실 앞에 펀치 해보셨나요? 네, 펀치 해봤습니다. 해본 적 있으세요? 네. 그거 한다고 생각하고 때려보세요. 제가요? 네. 이렇게. 지금 손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좀 뭐 크게 아프진 않았는데요. 크게 아프진 않았어요? 네. 그거 약하게 때려서 그런 거예요. 아, 크게 작용 때리면 반작용의 저도 법칙이죠. 아프겠죠. 네네. 그렇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물리학의 법칙 많이 있지만 그 낙하할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변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작용 반작용의 법칙 때문에 내가 벽을 세게 때리잖아요. 그 때린 만큼 아픕니다. 때리는 쪽도 아프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신기록을 세우는 그 사람이 있으면 자기 주먹도 꽤 아픈 거예요. 근데 안 아픈 척하고 이제 막 내가 1등 했다 이러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네. 미국이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원래 삶의 끝이 안 좋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게 미국 대통령이나 보니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게 끝이 안 좋지가 않고 자신의 그 결말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더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아무 지위도 없는 애가 막무가내로 행동하면 끝이 안 좋겠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은 뭐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자신도 아프겠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압박용 카드가 아니라 진짜 실행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타코라는 별명이 붙은 거랑도 연관이 있어요. 그동안 맨날 뭘 하겠다. 물론
물론 이란을 그 뭐 저기로 때린 거랑 핵시설 공격한 거라던가 베네수엘라 침공해서 마두로 빼낸 거는 정말 하겠다는 거를 실천을 해버렸잖아요. 네, 실행을 우리가 했죠. 그 전에 네. 막 타코라고 계속 욕을 하던 거랑은 틀리게 군사적으로는 아주 과감한 행동을 실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세 부분에서는 잘 보면은 특히나 중국한테 그런 것 때문에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타코라고 약간 밈을 만들어서 비아냥을 거린 거잖아요. 중국한테 왜 저렇게 강하게 나가다가 왜 수치를 다 줄여? 왜 중국한테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지금 그 어떤 저기 온일이라는 이 우리 저기 그 프로그램 있어요. 그 막 그 새로운 어떤 그 아이템들 네. 성공 아이템들 뽑아가지고 4명이 나와가지고 그 뭐 지원해주고 이런 그 거기에 사회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한테는 500% 관세를 때려야지. 왜 이런 그런 거를 막 100% 관세를 한다고 했다가 안 했다고 하냐.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는 또 저기 머무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군사적인 거랑은 다르게 이 무역적인 부분에서 관세를 압박용 무기에서 더 나가서 실행을 해버렸을 경우에 자기도 아픈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겠습니까? 미국의 수익 구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건데 네. 그래서 우리가 타코라고만 욕할 수가 없는 게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유러피언 유니언이라고 EU라고 부르는 거죠. 네. EU가 미국의 수입 구조 변화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수입 구조 변화에서 비율을 보시면은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수입하는 수입 물품의 5분의 1이 EU 거란 말이에요. 지금 멕시코랑 캐나다랑 국경을 인접하고 있죠. 북쪽으로는 캐나다, 네. 남쪽으로는 멕시코.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를 그렇게 계속해서 건드리는 건데 그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멕시코, 캐나다보다 높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두 개를 합친 것이 25% 정도 되는데 거의 거기 육박하는 게 네. EU에서 수입하고 있죠. 그다음에 차이나는 지금 10% 벽이 깨졌습니다. 중국은 10% 벽이 깨졌고 EU가 20%가 넘기 때문에 만약에 EU에 저게 관세 전면전을 어제 뭐 러팅의 상무장관이 또 나와서 뭐 한마디 했던데 그렇게 만약에 했을 경우에 미국도 아프죠. 왜냐면 미국이 EU 수입을 20%를 하는데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또 그 저기가 포텐이 많기 때문에 범위가 그래서 여기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다. 그래서 진짜 실행할 가능성보다는 또 이것으로 인해서 네. 또 뭘 얻어내려고 하는 의도적인 부분이 크다. 어떤 협상용 카드로서 네. 작용을 하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익히 봐왔듯이 의도적인 거를 알고 저 사람이 무슨 패를 가졌는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너무 최강대국의 경제 네.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것에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근데 뭐 이렇게 좀 미국의 수익 구조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는 되는데요. 이게 또 글로벌 증시 전반의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도 그런 얘기 계속 나왔는데 4월 달부터 이거 일부러 트럼프가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까 막무가내적인 행동을 하면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세계가 다 흔들린다는 거를. 네. 그래서 자꾸 자산 축적을 하는 게 아니냐는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4월 달에도 그렇고. 왜냐면 이 지금 4월 달에도 급락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어떤 그 저기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계속 투입할 수가 없어요. 무한대로 나오는 돈이 없는데 트럼프 일가는 만약에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겠죠. 지금 트럼프 차남이랑 장남이랑 그 코인에서 얼마나 번지 아십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계속 그런 되게 음모론이 합리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흔들어가지고 지금 또 4월 달에 트라우마가 지금 우리한테는 드리워지고 있거든요.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관세로 인해서 그 무서운 숫자가 등장할 때마다 네. 급락했던 그런 그 부분들. 4월 달에 한번 크게 있었고 중간에 또 중국하고 또 불거져서 크게 한번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점 매수의 구간이었고 결국 역사 신고가를 갔는데 이번에 또 한번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또 저점을 만들려는 건가. 뭐 어쨌든 간에 뭐 트럼프의 의도는 모르겠는데 트럼프 일가는 계속 자산이 축적되고 있고 어쨌든 간에 뭐 트럼프 일가랑 우리가 무슨 트럼프가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못 된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잃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주식 계좌가 네. 코인 계좌가 박살 나느냐 안 박살 나느냐인데 결국에는 글로벌 증시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이죠 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쇼미더머니 그 무한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한대 돈이 있으면 좋죠. 떨어질 때마다 또 투입을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손실이 누적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에 그 부분, 관세 피켓 카드 들고 나왔을 때 그 부분, 그다음에 10월 달 정도에 중국하고 불거졌을 때 그 부분, 또 지금 그 2026년도 초반에 그런 어떤 시점에 트라우마가 또 드리워지고 있다. 불안합니다, 지금. 뭐 이런 관세 이슈가 뭐 특정 종목별로 나타난다기보다는 뭐 자동차나 산업재 이렇게 업종 전체 흐름으로 좀 나타난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수출에 의존하는 이런 국가들은 네. 굉장히 불리하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동맹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동맹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동맹이란 개념이 없던가 아니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맹 우방의 개념이 트럼프가 정의한 동맹 우방의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던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것도 또 다시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랑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5% 저기 낮추려고 5% 관세 낮추려고 수천억짜리 금리 인하 쿠폰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렇죠. 그렇게 뭐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 투자한 거에 주머니에 다 이 미국인 주머니로 들어가고. 그렇게 생각할 수 그리 있죠. 그렇게 네. 수천억 투자해서 금리 인하 쿠폰을 샀는데 그거를 다시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는 이런 불안감이죠.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 우리나라 지금 현대자동차 잘 나가는 게 뭐 피지컬 AI, 로봇 뭐 지금 그 부분 때문이긴 하지만 네. 미국에서 자동차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미국에서 자동차 잘 팔리는 것을 그때 트럼프가 백악관 홈페이지에 뭐라고 올렸냐면 아니 내가 관세 부과해서 뭐 산업들 다 망한다는데 미국 자동차 시장은 호황이다. 이러면서 현대차도 잘 나오고 있다. 그거를 찝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되돌려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동차를 살리기 위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도요타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공장 다 미국으로 옮기고 수천억짜리 투자해가지고 금리 인하 쿠폰을 샀는데 지금 보니까 또 시작되네? 영국하고 그 사이좋게 스타트를 맨 먼저 끊는 거 기억나시나요? 누가 끊었는지? 영국하고 스타트 끊었잖아요. 근데 지금 영국이 또 거기다가 그린란드에 저기 파병한다고 하니까 영국도 지금 최우방인 영국조차도 뿌리가 같은 영국조차도 네. 또 저기가 아닌 거죠. 안정권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영국 다음에 나온 일본, 한국은 어떻게 했는가. 그럼 자동차 관세 협상 또 다시 될 수도 있어요. 트럼프한테 밑보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트라우마들이 네. 우리나라가 정말 미국처럼 소비로 그냥 먹고 살고 아무 저기 관여가 없는 나라면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다 해결을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내수 소비 시장은 작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어떤 판단과 좀 대응 전략을 가져가 봐야 할지 좀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미 수익이 많이 나신 분은 뭐 문제가 없죠. 삼성전자나 이런 거 SK 하이닉스 400% 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사실 손실 감수 조금 하고 손실이 아니죠. 수익이 조금 깎인 거를 감수하고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뒤늦게 들어가서 손실을 보신 분들이 고민인 거죠. 그렇죠. 빠졌다가 조금 더 내려갔을 때 살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버티면서 그냥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지금 고민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을 갖게 되는 것이 일단 처음에 이 어떤 그 시점에서 들어갔느냐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서 최대한 많이 먹어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선택의 카드가 적은 것이죠. 사실 뭐 개인이 좀 대응하기에 조금 어려운 그런 시장 상황이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봤고요. 이제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시죠. 네, 팔란티어가 HD 현대와 수억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좀 이거를 단발성 수주로 봐야 할지 아니면 구조적인 성장의 신호로 봐야 할지 궁금한데요. 위원님은 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네, 그 내용을 봤더니 HD 현대 뭐 협력을 해가지고 이게 2022년에 이미 협력을 해서 지금 조선소의 그 선박 건조 속도를 30% 줄였다 뭐 이건데 네. 그 지금 선박 건조 속도를 늘린 거죠. 그러니까 선박 건조 속도를 늘려서 납기를 줄인 거죠. 자, 근데 아까 전에 그 얘기 중에 지금 재밌는 게 있는데 그 그린란드에 파병한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독일이 몇 명 파병했는지 아십니까? 몇 명이죠? 13명이. 그래요? 진짜 13명 갔다 그냥 왔어요, 다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독일이 물론 패망한 이후에 군사력이 뭐 줄어들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는 네. 이유가 지금 독일이 지금 그 유럽의 GDP 10% 미국이 10% 관세 부과했을 때 유럽의 GDP가 타격받는 부분 중에서 독일이 노출도가 제일 심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조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선이 지금 마스가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트럼프 전화 한 통으로 하나오션부터. 그러니까 독일이랑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조선이 지금 우리나라 조선주가 지금까지 올라온 배경에는 마스가라는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오션이라던가 HD 현대중공업 이런 쪽이 지금 미국의 어떤 그 군함 시장에 진출할 것 같은 그런 네. 부분들 이런 부분 때문이었는데 결국 이런 미국에 대한 노출도가 심하다 보면은 어떤 이런 아까 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접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독일이 마치 13명만 파병하고 이런 어떤 액션만 취한 것처럼. 그래서. 그래서 네. 우리나라 방산 조선이 다 마찬가지인데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어떤 다시 한번 또 극단적인 상황으로 흘러갔을 경우에 네. 지금까지 방산 조선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쌓아놓은 이 주가의 흐름이 깎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민간 기업 쪽에서 팔란티어가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팔란티어가 지금 뭐 벌어들이고 있는 어떤 구조를 보시면은 이 HD 현대 요거 하나 가지고 뭐 전반적으로 뭐 확대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안 그래도 이제 팔란티어가 좀 개별 종목 재료일지 아니면 뭐 조선, 방산, 스마트 팩토리 sek터 흐름으로 봐야 할지 좀 궁금한데. 네, 어떻게 그래서 보시나요? 팔란티어가 네. 지금 어디서 수익을 얻고 있는가 지금 보면은 네, 자료 보시죠. 초록색 막대 그래프로 나오고 있는 것이 정부 부문이고요. 그다음에 하늘색 막대 그래프가 상업 부분이거든요. 19년도부터 뭐 0.3에서 1.6까지 정부 부분이 늘었는데 5배 이상 는 거죠. 물론 상업 부분도 0.4에서 1.3으로 늘었는데 배수를 보면은 한 3배죠. 그러니까 정부 부분의 성장이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팔란티어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FBI나 CIA나 아니면 이번에 마두로 체포할 때도 결국 어떤 그 정보력 싸움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게 다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에서 나왔다는 네. 얘기가 많죠.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그런 걸 다 찾아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장에서 계획을 세울 때 압도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부의 이 군사 부분, 방산 부분부터 시작해서 각종 정부 공공부처 이런 데서 활약을 하는 소프트웨어로 활약을 하다가 이제 넓혀가는 추세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지역별로 보시면은 지역별로도 미국이 압도적이에요. 미국이 압도적인 상태고 저 도넛 모양의 형태로 된 데는 또 지역별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도넛 모양에서 1.9가 미국이고 빨간색이 영국 그리고 그 나머지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해 보면은 미국의 정부 상대로 장사를 해가지고 팔란티어는 성장해 왔다. 근데 밑에 주석이 중요합니다. 주석이라고 이제 부록처럼 달려 있는 그 따옴표 별 표시죠. 별사탕 표시. 별사탕 표시에 보면은 2024년도 기준으로 어떤 한 나라도 좀 화면에 나갔네요. 어떤 한 나라도 10%를 넘지 못한다고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합해 보면 뭐죠? 팔란티어는 결국에 미국의 정부 대상으로 장사를 대부분 하고 성장을 갖고 왔고 네. 우리나라의 H 현대와 계약 소식이 나오고 뭐 그 조선 그 건조 속도를 30% 단축시켰다, 빠르게 했다, 뭐 이 얘기가 나오지만 어떤 한 국가도 10%를 차지하지 못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그런 넓혀가는 어떤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H 현대랑 뭐 저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방산 쪽에 있던 게 조선 쪽으로 확 펼쳐지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만 무슨 뭐 신경을 써가지고 우방이라고 확 펼치거나 이게 아니라 미국 정부에 치중되어 있던 비중을 조금씩 넓혀가는 어떤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뭐 H 현대에 뭐 계약을 해가지고 이게 뭐 엄청난 대형 호재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네.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저것을 알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전히 미국 정부가 최대 고객이지만 또 좀 상업적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상업적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팔란티어의 저런 활약들을 봤기 때문에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 되겠다. 뭐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항공기 분야예요. 네. 우리 민간 항공기 분야에서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네. 예를 들어서 테러를 미리 짐작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어떻게 하냐면은 정확한 어떤 알고리즘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항공기의 그 어떤 우리가 이 공항을 갔을 때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공항에서 우리 뭐 보안 검색도 하고 짐 놓고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거를 다 분석해서 테러범과 가까운 어떤 행동들을 분석을 해낸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마약 밀매 현장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다 팔란티어 소프트웨어가 공항에 탑재되어서 우리나라 인천공항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적용되면은 미리 탐지할 수가 있는 거죠. 마약 밀매범이라던가 아니면 테러범이라던가 이런 징후를 미리 파악할 수가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항에서 이렇게 잘 쓰인다고 하면은 전 세계 공항에서 다 쓰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이 쓰임새가 점점 확산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H현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선소에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게 반대는 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까 자동차나 조선 같은 경우가 노조의 힘이 상당히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받아들일 자세가 준비가 덜 돼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발이 심할 수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시작이 되고 있고 균열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넓어지지 않을까. AI의 확산이 이제는 더 이상 뭐 우리가 다 거부할 수만 없는 곳입니다. 뭐 어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챗GPT로 소송해서 이기신 아주머니의 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이 영역도 침범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소라던가 뭐 자동차라던가 뭐 이런 약간 노조가 강한 쪽도 네. 이제 AI 침투가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팔란티어의 뛰어난 AI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사실 시대적인 흐름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게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이번 이런 좀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추격보다 관망이 맞을까요? 아니면 뭐 분할 대응 어떤 게 좀 괜찮다고 네, 보세요? 일단 팔란티어는 뭐 워낙에 많이 올랐죠 지금 네. 사실. 팔란티어는 워낙에 많이 올라가지고 이건 사실 가진 자의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조선방산 스마트 팩토리 섹터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바로 연결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시장을 강조한 팔란티어의 이야기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신일섭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또 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코스피가 5,000피를 막판에 두고 약간 어제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오늘 준비된 기사도 이걸 뒷받침해주는 재료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기사일지 궁금하네요. 바로 한번 열어볼까요? 네, 가장 먼저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입니다. 한국 증시에 정말 이 역사적 랠리 새해 내내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잠깐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게 반도체에 의존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또 공매도 베팅의 상당 부분 부담을 갖고 있다고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우선 현재 한국 증시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음에 따라서 당연히 어제 이 약세가 잠깐 숨고르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죠. 이 반도체 쏠림 현상의 원화 약세도 지금 거의 1,480원 가까이 오른 상황이고요. 또 매수 주체도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상황, 또 거기에 미국 주식 열풍까지 상당히 좀 국내 증시에 제한적인 환경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은 당연히 소화할 타이밍이 좀 오긴 했지만요, 대표님. 문제는 이 블룸버그 통신의 이야기에 따르면 구조적인 문제가 현재 상당히 좀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현재 약세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예, 그 블룸버그의 지적을 뭐 이렇게 새겨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네. 하지만 전체적인 그 우리의 어떤 코스피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블룸버그가 지적한 것을 생각해 보면은 뭐 저희가 다 아는 대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코스피 전체 시총이 약 4,039조 원입니다. 4,040조 원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 1, 2위 기업, 그다음에 그 삼성전자 우 역시 이제 시총이 뭐 높습니다. 삼성전자 우의 시총이 87조 원이니까요. 이 세 종목에 대한 시총을 모두 합치면 그 시총 코스피 시총 전체에서 39%, 40%를 넘었다 40% 미만 내려온 것은 두 종목이 좀 떨어진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현대차 주가가 올라가면서 현대차가 50만 원까지 목전에 뒀으니까 현대주가 올라가서 어느 정도 희석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를 다 합치면 코스피 시총에서 39%라는 이 점은 사실은 좀 뭐 블룸버그가 지적을 했고 우리가 좀 새겨야 될 대목이 있긴 합니다. 네, 이렇게 쏠림이 워낙 극심하다 보니까 사실상 투자를 좀 이전부터 국장에서 해오신 분들은 이 상승 랠리가 체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실제로 여기 보시면 대다수 종목이 하락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난 6개월 동안에요. 코스피 상승 종목이 340개인데 하락 종목이 그보다도 훨씬 많은 490개. 이거를 좀 신고가 랠리다라고 마냥 좋게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그 점도 이제 블룸버그가 이제 잘 지적을 했는데요. 무슨 말씀이면 결국 이제 코스피라는 거는 이제 전체 시총 1, 2위 기업들, 상위 기업들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코스피에서 이렇게 코스피 5천 시대를 바라보는데 전체 종목에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 하다못해 80% 정도 올라가지 않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블룸버그가 지목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의 그 수익률을 갖다가 계산해 봤더니 상승 종목은 이제 보다 하락 종목이 더 절반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의 시총이 올라간 것이 좀 불안한 측면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점도 뭐 타당하긴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이제 시장의 규모가 작고 GDP 규모가 작은 대만의 가권 지수를 보면은 대만 가권 지수의 전체 시총의 30%는 단일 종목 TSMC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30% 훨씬 넘죠. 이런 현상이 생긴 이유는 미국이 이제 주식시장이 오래됐고 주식시장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 플레이어가 많죠. 그리고 스타 플레이어가 많다 보니까 다우존수는 30개밖에 안 되면서 30개를 갖다가 유지하는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30개 종목이 탈락도 하고 편입되는 것이 많은데 우리나라 가권 지수는 주식시장 역사가 짧고 그다음 한국이나 대만이나 전체적인 어떤 산업 구조가 대만은 이제 TSMC,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종목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 생긴 일이다. 그래서 이것이 지적이 타당하긴 하지만 각국의 어떤 반도체나 주식시장 연륜을 갖다가 파악해 본다면 그렇게까지 뭐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쏠림 장세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시장에 대한 불신이 저는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한 게 지금 보시자면은 레버리지 하락 베팅이라고 나와 있죠. 한마디로 이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그동안 이 공매도 투자액 우리에게는 뭐 대차거래 잔고로 좀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거랑 또 인버스 투자액이요. 마찬가지로 역대급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뭐 기술적인 조정 가능성을 5,000피를 보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좀 봐야 하는 상황일까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개인의 투자자 판단인데 개인 중에서 일부는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라고 이제 인버스에 코스피가 떨어지면 이제 수익을 내는 인버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거는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인데 다만
코스피 5천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해서 코스피 5천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좀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스피 5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제 올라왔던 것을 정도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작년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제 1월 달에 시작했을 때 코스피가 2,530이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더블이 되는 종목이 더블이 되는 것, 지수가 더블이 되는 건 엄청난 상승인데 엄청난 상승은 결국은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더블이 되고 SK하이닉스는 거의 뭐 2배 반 이상이 성장했습니다. 작년 수익률이. 이런 것들의 시장에 대한 상위 종목도 올라가서 생긴 일인데 이 종목들은 다 반도체가 올라왔기 때문인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6월 3일 대선이 있어서 얼마 안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만 1년도 안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신이 공약한 대로 실제 382조 사망을 개정을 했고 382조 사망 외에도 추가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생긴 코스피의 상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이런 어떤 추진력을 갖다가 생겼던 모멘텀을 생겼던 상법 개정안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갖다가 부양시키는 정책을 갖다가 약화시키거나 후퇴한다면은 코스피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 반도체 호황은 여전히 유지되고 네.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5천원에서 떨어진다고 보는 것은 좀 현실성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상법 개정은 이제 좀 정치적인 이런 이슈이고요. 반도체 초호황 이거를 계속 좀 끌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거의 정규장에서 뭐 2.7% 급락하지 않습니까? 좀 앱톤마켓에서 좀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을까 기대를 걸었는데 4% 이상 급락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차익 실현 움직임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뭔가 훼손됐을 만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예, 반도체 업황은 저희 코너를 계속 보신 분들은 업황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작년에 9월부터 12월까지 HBM 말고 범용 반도체 가격이 4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건 엄청난 수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여전히 납품을 못했지만 그러다 범용 반도체 삼성전자의 그 볼륨으로 치면은 생산 물량으로 치면 SK하이닉스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래서 범용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제 1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삼성전자는 PI,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갖다가 현금으로 주던 것을 2년 전부터 일부를 갖다가 50% 정도를 자사주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직원들, 임원들 만나면은 입이 이만큼 나왔었어요. 아니, 주가가 언제 올라간다고 나한테 물량을 주느냐? 그 심지어 보유예수 기간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분들 다시 만나면은 얼굴이 행복해요. 주가가 이제 베이스 올랐으니까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약진을 해서 코스피가 상승했는데 반도체 호황은 여전히 지속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 코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말이 신조가 나왔냐? 반도체 관광이다. 왜냐하면 디램 물량이 없어가지고 뭐 빅테크들, 구글이나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들의 임원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매달리면서 물량을 좀 달라라고 해서 이제 그들이 한 주면 이제 체결하고 돌아가야 될 그분들이었죠. 원래는 한 달, 2달 서울에서 체류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광이나 신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다른 신조어로 무엇이 있습니까? 디램 거지. 그 디램을 갖다 애걸복걸 하면서 디램 거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26년은 당연하거니와 27년도 그대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은 그대로이다. 그러면 어제 반도체 종목 투톱은 왜 떨어졌냐라고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국제정세 안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우격다짐으로 뺏으려고 하니까 유럽이 아니 이게 장난하는 것 같다 이거 어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난 관세를 때릴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업황이 안 좋았다. 국제정세 안 좋았다는 것이고 사실 이 부분에 떨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지만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지난주에 판결이 났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 판결이 난다 보면 야 트럼프 대통령한테 관세 부과는 너의 역할이 아니야. 대통령 역할이 아니고 의회 역할이니까 너는 잘못된 거야 라고 판결 내리면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무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시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어저께 사실은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이 떨어진 것이고 오늘 장 마감에 새벽에 장 마감 마이크론의 마이크론의 주가를 보면은 엔비디아는 떨어졌지만 마이크론 올라갔어요. 이 점은 무엇이냐? 결국 반도체 업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이 현상은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반영된다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이 밤사이에 인텔과 마이크론은 좀 주가를 견고하게 지켜주는 움직임이었죠.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 자체에 훼손이 되지 않았다는 가장 단편적인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고요. 이어서 마이크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관련된 뉴스가 또 오늘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죠. 배런스에서 이제 기사를 내놨는데 굉장히 이 주말 사이 핫한 이슈였죠. 마이크론이 18억 달러 규모, 이 약 2조 7천억 원대의 이 반도체 공장을 인수했다. 이게 당연히 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자, 우선 메모리 3위 기업이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무려 18억 달러를 들여서 대만의 이제 반도체 생산 공장 인수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연히 뭐 본격적인 이런 이슈를 들어가 보기 전에 이 규모 자체가 상당할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런 팹 공장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걸까요? 예. 그 대만의 그 공장을 갖다 인수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2조 7천억 정도 인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당 공장이 사실 과거의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는 6개월만 사실 현업에서 더 뒤처진다면은 다른 어떤 경쟁자도 쫓아갈 수 없는 엄청난 기술적 약진이 거듭되는 이제 분야입니다. 근데 마이크론이 이번에 인수한 것은 웨이퍼가 300mm인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선폭이 낮은 그런 웨이퍼를 갖다 설치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 인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인수했을 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어떤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에 즉각적으로 영향 끼치기 어렵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나 돼야지 이제 증설이 가능할까 보는 것이고 두 번째 무엇이냐면 결국 그 밸런스의 지적이 우리가 완전 근거 없다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메모리 반도체의 그 특성이 뭐냐면 지난 40년간 보면 언제나 초호황.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매출이 엄청나게 뛰고 영업이익이 정말 사상 최고치를 찍지만은 정점을 찍고 나면은 또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래서 지금 반도체 메모리 3사가 엄청난 영업이익을 갖다 뭐 우리나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영업이익 150조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사실은 지금은 초호황이지만 마이크론의 증설을 했을 때 이런 증설을 앞다퉈 하다 보면은 한번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떨어진 속도가 정말 너무나도 이제 그 눈 깜짝하게 떨어진다. 그쵸. 이 점을 밸런스가 지적을 했는데 이 지적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 이번에 이제 그 대만 반도체 공장 인수인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과연 마이크론에 대한 증설이 밸런스 지적이 타당한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증설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현재 가격 상승세가 좀 꺾이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게 메모리 업황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확실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미 저번에 메모리 업계 자체는 치킨 게임으로 인한 피를 상당히 흘린 상태고요. 또 여기에 대한 밸런스가 좀 우려감을 내비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 치킨 게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다 충분히 지적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쵸.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마이크론 이번에 인수한 이제 대만 공장의 캐파를 봐야 되는데 이 캐파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전 세계 디램 시장의 전체 물량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1%를 갖다가 증설한들 전체적으로 엄청난 이 슈퍼 사이클 아니고 울트라 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요. 그러면 1% 불과의 증설한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겠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느냐? 네. 전체적으로 메모리의 어떤 그 공급이 적다 보니까 단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품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부품이 없으면은 역성장이 이루어지면 경제 전체가 꼬꾸라지는. 그러면 사실은 아무리 메모리 3사가 초호황을 이룰지라도 경제 전체가 안 좋아지면은 이들의 어떤 초호황도 갑자기 이제 급락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이제 유가가 너무나도 올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이제 오히려 정유업체들의 유가는 좋고 매출과 주가도 좋지만은 전체적으로 경제가 꼬꾸라지면서 그쵸.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피드백이 그 유가에도 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메모리 3사가 증설하지 않았을 때 생긴 후유증도 있고 후유증을 갖다 어느 정도 약화시키면서 그 마이크론의 증설을 바라보는 게 타당하지 불과 1% 증설이 가능한데 이 불과 1% 증설 때문에 전체적으로 메모리 3사의 초호황이 멈춰진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과도한 시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또 밤사이에 일맥상통하는 뉴스가 이 시티그룹이 애플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죠.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때문에 비용 상승이 어마어마해진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건데 오히려 이번 약간 증설하는 게 경제에게는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하나의 좀 활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이미 메모리 기업들은 올해 물량이 다 완판됐다고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예, 그렇죠. 이미 올해 물량 완판이 됐고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자꾸 증설을 했을 때 27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마이크론이 대만 공장을 갖다 인수한 것이 전체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1% 미만이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준비한 것을 본다면 삼성전자의 이제 평택 공장 P4가 실제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 월 웨이퍼가 20만 장입니다. 근데 이번에 마이크론을 갖다가 인수하는 대만 공장은 월 2만 장이에요. 삼성 공장의 평택 공장에서 10분의 1에 불과하고 하이닉스가 준비하는 M15X 같은 경우는 월 웨이퍼가 90만 장입니다. 턱도 없이 이제 부족한 분량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점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밸런스가 단순히 넌지시 야 이거 마이크론이 증설하는데 다 같이 증설하다 폭망하는 거 아니야? 치킨 게임 더 벌어진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물량을 봤을 때면 그렇게까지 언급하면서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전체 글로벌 생산 물량의 1% 증설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 때문에 이제 밸런스 측에서도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뭐 올해까지 계속 지속될 거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 각종 이슈들, 숨겨진 투자 정보 살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편히 잘 쉬셨습니까? 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춥습니다. 이데일리 신문에 오늘 나온 내용들 중에서 또 시장 얘기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수급 내용을 잠깐 차트로 보셨을 텐데요. 일단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지난 5일간, 최근 5거래일간 어제까지 해서 계속 플러스를 좀 기록을 하십니다. 아직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외국인의 좀 움직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뭐 잘 앞서 설명 들으신 것처럼 뉴욕 증시가 급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린란드 관련 돼서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이 갈등 이슈가 작년에 이 관세 이슈 미국발 그러니까 트럼프발 관세 이슈처럼 이른바 타코 형태로 갈 거냐 아니면 좀 길어질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부분들 이게 지정학적 위기로 간다 그러면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요거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더 갈지 그러니까 작년 타코의 대자비가 될지 관세 협상 관련된 이게 대자비가 될지 아니면 그것과는 좀 다른 상황으로 전개가 될지 일단 현재로서는 좀 긴장감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이 최근 뭘 이렇게 열심히 사나 했더니 조선주를 이렇게 열심히 사고 있었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요거는 이제 올 들어서 외국인의 조선주 순매수 규모와 수익률을 나타낸 건데 외국인들이 올 들어서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탑5 중에 탑 3종목이 조선주가 들어갔습니다.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HD현대중공업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화오션을 제일 많이 샀습니다. 9,870 거의 1조 산 거죠. 수익률도 뭐 압도적으로 제일 좋죠. 29%나 되고 삼성중공업도 한 5천억 가까이 샀는데 28%.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의 주가 시총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삼성중공업을 한화오션의 절반 정도 샀지만 금액으로는 절대 금액으로는 아마 지분율은 꽤 될 겁니다.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도 거의 5천억 가까이 샀고 25% 올랐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1,000억 넘게 산 그런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조선업종 살까요? 일단은 두 가지로 측면으로 크게 보면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수치가, 그러니까 넘버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거는 최근에 LNG 캐리어, 이 LNG 선의 운반선의 수주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화오션이 7척 수주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2척이니까 4척이고, HD현대중공업도 올해 4척을 수주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HD현대중공업의 계열사로 좀 들어가 있는 HD현대사모도 3척이나 좀 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올해 전체적으로 LNGC, 이제 LNG 운반선 수주 예상이 81척, 내년에는 88척이나 됩니다. 이거는 미국발 LNG선 발주는 뺀 겁니다. 여기에 이제 마스가 때문에 미국 쪽에서 LNG선 발주가 생긴다고 하면 멀티는 올해 예상 81척이 이제 100척이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내년에 88척이 역시 또 100척이 훨씬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되지, 그냥 기대감이지 주가에 실제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추가가 된다는 얘기가 좀 되겠고요. 그다음에 LNG선뿐만이 아니라 LPG선이라고 그래서요, 원유 운반 석유 제품 같은 거, 이런 거, 뭐 벙커CU나 이런 거 담아가서 운반하는 선이 있습니다. 이걸 PC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잘하면 FLNG, 그러니까 부유식 이 LNG 액화시키는 그런 이제 설비죠. 이거는 뭐 한 대가 4조 원 뭐 이렇습니다. 이것도 곧 수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고,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이제 여기에 이제 군함 쪽이 붙어야 되는 거죠. 요거는 여전히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대감입니다. 근데 지금 한화오션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 이 미국의 군함 관련된 이 수주권, 그러니까 단순히 그 MRO뿐만 아니라 수주권도 올해 내에는 확실하게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충분히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원전 얘기 좀 해보죠. 2위는 이재명 대통령을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설문조사 결과 압도적 신규 원전 추진 시사. 설문조사 결과 압도적이라는 얘기부터 좀 설명을 좀 하면, 어제 이제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부 장관, 그 김성환 기후부 장관한테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이 추가로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김 장관이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신규 원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여론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라,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어제 국무회의에서 오갔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선 과정에서는 원전보다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주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거, 사실 이거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거니까요. 풍력이랑 태양광으로 이렇게 좀 주도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좀 글로벌하게 이 AI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에 대한 산업이 급속도로 좀 확산이 되고 좀 투자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비단 미국뿐만이 아닌 거죠. 뭐 중국, 유럽,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 좀 계속해서 지금 짓겠다는 계획이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제 지어놓고 뭐 하겠습니까? 전력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수도권에서 전력이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데, 대부분의 신재생 전력이라든가 뭐 원전 같은 경우는 다 남부 쪽에 있죠. 경상도, 그다음에 전라도 쪽에서 이거를 이제 가져오겠다라는 게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이제 계획인 거고. 근데 이거를 이제 가져오는 것도 좋은데, 그건 뭐 그다음 문제고, 일단은 뭘 져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가널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대규모의 전력 24시간 공급할 수 있는, 지금 미국이 AI 데이터 센터에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인데, 우리도 똑같은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도, 물론 우리가 원전을 좀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만 계속 원전을 지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갈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내 공약은 그렇지만 국민들의 여론, 그다음에 현재 돌아가는 글로벌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이거 한번 국민들의 여론을 다시 한번 평가해봐라. 그래서 설문조사가 2번 있었고요. 공식적으로 그 2번의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들리는 얘기는 70% 정도 국민들의 찬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알겠다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신규 원전 관련돼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추진을 할 것이다. 최소 2기 신규 원전, 그다음에 SMR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투자와 그다음에 어떤 지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원전주들에 대해서 좀 다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밖의 상황이 나라 밖의 얘기로만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안의 얘기도 됐다. 원전주는 그래서 이런 어떤 국내외 모멘텀이 모두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좀 가시화될 수 있다. 그동안에는 기대감이었는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수치라든가 뭔가 구체적인 어떤 뭐 수주 이런 것들로 연결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기재부가 2개의 조세특례 제한법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성장펀드 관련된 거죠. 3천만 원 투자할 때 1,200만 원 소득공제. 이 내용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이제 RIA 계좌를 개설을 해서 그 돈을 거기로 이제 해외에서 서학개미들이 해외 서학개미 투자 자금들을 이제 팔아서 국내로 이 RIA 계좌로 이제 입금을 해서 그걸 가지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이 서학개미들이 미국에서 파는 그 어떤 금액에 대해 양도세 지금 22%죠. 250만 원까지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아예 제로로 만들어주다. 그 얘기가 있었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게 이제 법안, 그러니까 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데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어제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최대 40%. 3년 동안 딱 묶어놓으면 40% 소득공제를 하니까 3천만 원을 투자를 한다고 그랬을 때 1,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1,200만 원 소득공제 받으면 환급되는 게 몇백만 원 될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돈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납입액의 한도는 2억까지 국민성장펀드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펀드에서 발생하는 또 여기서 이제 배당소득이 나올 수 있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의 분류과세를 적용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그러니까 세금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시켜주고 그다음에 소득공제를 40%는 해주고 40%는 굉장히 크죠. 요런 걸 통해서 이제 국민성장펀드에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런 투자금도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좀 정부가 얘기를 한 거고 또 다음에 이 서학개미 관련된 이 세제 혜택 이 부분도 3천만 원을 미국 주식에 이제 투자해서 이제 수익을 3천만 원을 올렸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지금은 22% 세율 적용했을 때 600만 원 정도 양수를 내야 되는데요. 22%니까 25%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아예 그 면제를 해준다. 그렇게 되면 내가 서학개미 같은 분들 같은 경우 올해 내가 주식을 팔아서만 예를 들어 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다 그러면 세금 부분이 전혀 없이 3천만 원을 다 고스란히 내 소득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얘기가 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걸 굳이 일부러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한번 드물겠습니다만 서학개미도 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정리를 하시려는 분들 또 지금 뭐 뉴욕 증시가 만약에 이게 좀 길어질 수 있다 그러면 조정 폭이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이 레버리지 상품 투자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 상태에서 좀 뭐 비중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뭐 3천만 원이든 뭐 2천만 원이든 수익을 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내 RI 계좌로 가져오신다고 그러면 적어도 몇백만 원의 세금을 줄 수 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뭐 얼마나 들을지는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 부분은 명확한 신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는 SK텔레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요즘에 이상합니다. SK텔레콤이라는 이 무거운 주식이 이렇게 갈 수가 없는데 굉장히 요즘에 세게 갑니다. 올 들어서 16%가 넘게 주가가 좀 올랐고요.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계속 갈지는 모르겠는데 도대체 갑자기 SK텔레콤 같은 이런 무거운 주식이 이렇게 잘 가냐 이유를 알아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엔트로픽에 있었습니다. 엔트로픽 잘 아시는 이제 클로드를 만드는 미국의 이제 AI, LLM 모델, 거대 언어 모델 개발사죠. 이 회사 SK텔레콤이 2024년 8월입니다. 투자한 것도 꽤 됐죠. 1억 달러, 당시 1,420억 원 환율로 그렇게 투자를 해서 2% 정도의 지분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지금 대박이 난 겁니다. 지금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가요. 517조 달러까지. 그러니까 SK텔레콤이 투자할 때는 한 7조 정도 기업 가치였는데 지금 이게 517조 달러로 한 20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 좀 70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뭐 증자도 있고 위상증자도 있고 해서 이제 희석이 돼서 지금 한 0.5에서 0.7%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해도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엔트로픽의 이 지분 가치가 최소 2조 5천억에서 최대 3조 6천억. SK텔레콤의 시총의
거의 뭐 한 4분의 1 가까이 이렇게 되는 엄청난 겁니다. 최근에 미래에셋이 이제 이 스페이스X 투자한 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글쎄요 그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분 투자 잘해서 이렇게 수익을 엄청나게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능력을 또 SK텔레콤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정부의 지금 소버린 AI 요 프로젝트에도 지금 2차까지 좀 올라가 있죠. 그 점도 또 기대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확실하게 좋은 종목들은 어쨌든 아무리 기더라도 언젠가는 간다라는 거 SK텔레콤 사례로서도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또 밤사이에 이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급락했죠. 이런 가운데 이 한창 유럽 쪽에 관심이 쏠려 있는 현재 상황, 중국 쪽 상황도 계속해서 노이즈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어제 제가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한 가지 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 중국의 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였죠.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50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거기에 지난해 5%라는 엄청난 성장률 목표를 또 달성을 했는데 이거는 뭐 아예 중국이 사실 무역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승리라기보다는 고육지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육지책이요. 그래서 5%는 뭐 어거지로 맞췄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투자하고 내수가 이게 0% 마이너스가 나온 상황에서 이제 수출 여기에 드라이브를 건 거죠. 그래서 미중의 무역 전쟁에서는 승리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경제 전체의 운용에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히 큰 이제 경고장이 날라왔다. 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뭐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었던 부동산 관련 침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봉합이 덜 된 거죠? 그것은 이제 투자가 마이너스 한 17, 8%까지 마이너스 나왔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네. 이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게 부동산 이외 부분 갖고서 5%를 맞췄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 치명적인 이제 뭐 변수를 작용했다 그렇게 볼 수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좀 불안한 중국의 경제 상황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소장님의 블로그 글 중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이 중국 경제가 생산과 수출이라는 외발 자전거로 질주하는 형국이다. 이 외발 자전거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뭐 내수하고 수출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은 이것은 이제 수출 드라이브로 간 것인데 통상 환경이 이게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한 거냐. 그래서 1조 달러라고 그러면 이건 뭐 전 세계 한 19등, 20등 하는 나라의 GDP하고 똑같은 규모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계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중국은 아마 금년도에 그런 이제 수출 중심으로 가던 이제 경제 정책의 방향을 내수 중심으로 간다. 이제 양발로 가는 걸로 지금 전환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공급은 좀 살아있지만 수요는 죽은 되게 아슬아슬한 상황을 외발 자전거에다가 비유를 좀 해주셨네요. 굉장히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이제 H200 칩에 대한 이야기도 중국하면 최근 들어서 빠질 수가 없죠. 지금 이제 워낙 트럼프가 유럽이랑 싸우고 있다 보니까 잠깐은 좀 잠잠해졌는데 불과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H200 칩 통관을 불허한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약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좀 기싸움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뭐 그럴 수가 있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중국은 그 미국산 칩의 리스크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트럼프가 H200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도 아니고 지금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만 H200이 없는데도 중국 AI 칩 모델이 미국의 모델하고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것도 나와요. 근데 거기다 칩까지 갖다 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걸 모를 리 없는 트럼프가 뭐 몇백만 개씩 공급하는 그럴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색내기 또는 이제 4월 그 방중의 빌드업 작업인데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어센드 칩, 그러니까 하웨이가 만든 국산 칩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개 연결하는 이제 클러스터링 기술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갖고서 이게 엔비디아 칩의 성능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전력이나 뭐 이런 건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엔비디아 칩을 지금 쓰지 않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AI 모델을 만드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러고 이제 만약에 엔비디아 칩이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면 중국의 국산 칩들이 다 죽어버릴 거니까 네. 그걸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에 중국은 미국에 수출하겠다고 하는데 연구용으로만 요것만 수입을 허용하겠다. 제한적으로 좀. 그런 건 제한적이 아니라 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적하신 대로 기싸움을 이제 하고 있고 거기서 그 답은 그런 것 같아요. 엔비디아 주가가 어떠냐 보면 되죠. 네. 그래서 중국이 뭐 세계 두 번째로 큰 이제 AI 칩의 수요자인데 그걸 수출한다면 주가가 폭등해야 되는데 주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 지금 엔비디아의 H200 칩의 결과는 전망 뭐 할 필요도 없이 엔비디아 주가 봐라. 거기 답이 있다. 네, H200 칩을 둘러싼 노이즈가 아무래도 좀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충분히 있다라고 점쳐주셨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로서 그렇게 아쉬운 점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미국 측면에서는 이제 올해 1월부터 이 바로 중국산 반도체 25% 관세부가 뭐 결과적으로는 현재 단행이 되고 말았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말씀 주신 대로 중국은 크게 아쉬울 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좀 자충수가 될 수 있겠다. 인플레이션을 좀 올리는 그런 방면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25%는 뭐 모든 제품 다 때리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그 별 의미는 없고 오히려 이제 100% 관세 때리겠다고 하는 게 더 쇼킹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뭐 한국을 겨냥한 거라고 사실은 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은 관세라는 것은 보호할 산업이 있을 때 관세를 때렸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제조가 없는 상태에서 관세를 25%를 때리든 100%를 때리든 그것은 이제 언발의 오줌 누기다. 바로 무배라게 들어서 이제 수입을 하는 미국의 뭐 IT 업체들 또는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그대로 원가 상승이 이어지고 네. 그렇게 되면 투자 부담이 그대로 증가가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이제 레토릭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 실효성은 거의 없다. 뭐 중국이 그 수출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 레가시 칩에서 전 세계 시장이 거의 30% 이상을 중국이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미국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모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것도 어찌 보면 블러핑의 한 종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또 마이크론 관련 이슈도 시장을 굉장히 좀 뜨겁게 달궜는데 대만에 있는 이 반도체 생산 공장을 이제 우리 돈으로 상당히 좀 2조 7천억 원가량 많이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인지 또 우리 기업들의 입지는 좁아질지 않을지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수한 회사가 한 5만 장 캐파인데 수율이 뭐 한 40%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예요. 아, 좀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반도체라는 것은 있다고 그러면 그건 뭐 5배씩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금값보다 더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생산 캐파를 증설을 하는 것이 지금 급선무인데 그게 공장 하나 지으려면 차이 2년 반이 걸려요. 근데 이제 타이완에 어떻게 보면 경쟁력 떨어지는 라인이 매물로 나왔고 네. 그거를 이제 잽싸게 이제 인수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생산 캐파를 확보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이것이 뭐 전체적인 경쟁력이나 수급에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이제 장수가 5만 장 그러면은 뭐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뭐 한 5%? 그 정도 물량이기 때문에 또 수율이 또 훨씬 낮고 또 업그레이드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이 전체 수급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마이크론의 이익에는 영향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변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증산이 된다고 한들 글로벌 생산 물량의 1%밖에 되지 않는 물량이라 하죠. 이게 뭐 가격적으로 엄청난 이 쇼티지를 유발한다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제 이어서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올해 이제 AI의 청구서라는 또 칼럼이 상당히 제 눈에 들었는데 AI의 청구서 말 그대로 빅테크들이 이 투자금 대비해서의 수익성을 현재 가지고 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증만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봐주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AI를 쓰는 건 좋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무지막지한 제 칩의 수요, 또 에너지 수요 이거 감당할 수 있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구축했을 때에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냐 하는 건데 지금 뭐 빅테크들 다 마찬가지로 AI로 돈 버는 회사는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존 사업에서 벌어들였던 캐시플로우가 계속적으로 번아웃되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캐시가 번아웃되면은 이것은 지속적인 투자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는 AI가 돈 못 벌면 이건 이제 도태되는 이제 회사가 나올 수 있고 이미 뭐 M7 그러다가 그게 M5로 줄어들었고 네. 지금 M4로 갔다가 또 하나 탈락할 것 같아서 지금 빅3 체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AI의 경쟁적인 투자가 결국은 저 옥과 이제 돌을 서로 골라내는 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 같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 전력 비용하고 그 반도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 없는 회사 이제 AI가 좋긴 하지만 AI가 드디어 이제 무지막지한 투자에 제동을 스스로 거는 이제 과다한 투자가 수익성 악화를 가지고 이게 현금을 말라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금년부터는 이제 옥석이 가려지는 네. 오히려 이제는 누가 빨리 투자해서 많이 투자해서 고성을 내냐가 아니라 누가 이거 수익을 실현하냐 또 경량화를 하느냐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초점의 변화가요, 좀 우리 기업들의 HBM 주물량에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요. 뭐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아직은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투자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누가 금을 캐든 간에 AI를 하든 간에 HBM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HBM은 뭐 그대로 견조하게 간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게 영원히 갈 수 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HBM은 적어도 뭐 한 1, 2년 정도는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뭐 우리 기업들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이 상승 가도는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지금 우리가 HBM을 뭐 보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HBM보다는 범용 D램에서 그쵸. 수익이 왕창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센 것도 범용 D램에서의 캐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오히려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HBM은 그냥 HBM대로 가고 범용 D램이 증설하기 전까지는 한국은 뭐 빨라야 내년 1, 2, 3분기에 지금 공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파티를 충분히 즐겨도 된다. 그러나 그것이 2027년, 8년에도 계속 간다. 그건 뭐 절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우리는 파티 올 때 즐기되 이 넥스트 스테이지의 하강 국면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AI가 커지게 될수록 메모리의 수요는 폭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이제 지금보다 더 큰 이익을 어떻게 볼 거냐를 준비를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뭐 공단을 잘라서 서로 뭐 분리하자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패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말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좀 샌드위치가 된 그런 느낌입니다.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게 이제 미국은 보조금을 미끼로 좀 공장을 뺏어가는 움직임이고요. 또 중국 측에서는 기술 자립으로 상당히 맹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갖춰야 할 생존 전략은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그래서 뭐 1등을 하는 것이 상대를 다 이제 죽이고 나서 1등이 되는 방법도 있지만 네, 이게 남보다 한 걸음만 앞서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해야 될 것은 그걸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샌드위치라고도 얘기를 하셨지만 반대로 우리가 슈퍼그리 돼버리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못하는 걸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지금 HBM이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잘하는 것을 어떻게 GBM3가 아니라 4, 5를 우리가 먼저 해버리면 그러면 미중에 끼인 것이 아니라 미중이 서로가 절절히 원하는 것을 공급하는 이제 나라 기업으로 전환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못하면은 이것은 진짜 샌드위치에서 깔려 죽는 것이고 그걸 이제 해결한다고 하면 우리는 뭐 지금보다 더 큰 호황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천만다행으로 현재까지는 뭐 미국의 규제 또는 네덜란드의 규제 때문에 한국이 이제 중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우위고 미국은 뭐 생산 라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 그런 생산 측면에서는 미국과는 오히려 협조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로서는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고 지금 있는 호황을 잘 이제 요리하고 거기서 더 맛있는 요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거기에 이제 집중하고 또 지금 있는 뭐 100조를 번다, 200조를 번다 그거 뭐 한 방에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100조, 200조는 수급에서 나타난 것이지 우리가 뭐 새로운 거 특별한 걸 개발해서 만들어낸 시장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밀물보다는 썰물이 올 때를 이제 어떻게 준비하냐 그게 우리로서는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좀 대체 불가한 기술과 또 이 협상력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겐 핵심 카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뭐 미국에게는 좀 우리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이런 무관세 쿼터를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만보다 좀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네. 그래서 GBM이 없어도 AH를 만들지만 GPU가 없으면 더 못 만들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대만 정도의 페이버를 받는 거 정도 뭐 그런 정도고 또 미국도 대만하고 한국에서 한국에 특별히 더 이제 페이버를 줘야 될 만한 뭐 이유가 있냐 네. 그걸 찾기가 사실 어렵고 지금 미국이 뭐 100% 관세 뭐 대만에는 공장 4개 지면 면제해 준다 이런 것은 세금을 물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관세를 미끼로 이게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의 이 세금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제 요령이 필요하죠. 그리고 정말로 공장을 미국에 4개씩 또 우리도 4개씩 8개를 지게 되면 이건 전 세계로 오버 캐패시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과연 질만한 이제 시간하고 돈이 있냐 그 부분에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관세를 압박하고 대만은 어떻게 보면 뻥을 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정권이 앞으로 3년이면 정권 바뀔 거니까 그렇죠. 그때까지를 어떻게 보면 넘기기 위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림 그려주는 정도. 그래서 뭐 트럼프 그림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우리는 대만이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대만보다 나쁘게는 못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카드로 대만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미국의 지금 관세 100%로 이제 협박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네. 급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또 관세를 때린다는 것은 자기가 급하게 때리는 것이 자기가 경쟁력이 있으면 때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큰 리스크는 이제 없고 뭐 최소한 대만 조건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다행히 시장을 흔들었었던 반도체 관세 100% 발언에 대한 이런 여파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중국 중심의 이 반도체 전략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밤사이에 나스닥이 약 2%가량 하락했죠. 우리 시장도 이 불과 우연의 일치로 이 13거래 연속 상승을 이어가다가 어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자체의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그린란드 쪽의 지정학적인 위험 그리고 미국에 이어서 또 일본의 국채금리 폭등까지 참 대외적인 변수들이 시장을 발목을 잡고 있는 요즘입니다.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더 자세한 대비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